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근대입니다. 근대에서는 우리가 한번 사실상 제가 그 지역 동계 이제 지역 인재 그 동계 그 기간 안에 제가 이 부분은 제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한 번 더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문제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가는이라고 나왔네요. 고종의 아버지, 자, 원앤올리 그죠? 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떠한 이제 정책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고르는 거였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중건 의정부 기능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라는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흥선대원군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또 하나는 이제 왕권 강화 정책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병인 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제너럴 셔문화라든지 병인 박해라든지 이 중간에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상 수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 5가지 사건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때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한다든지 비변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의정부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대전일동을 편찬한다든지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도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여러분 13도 의병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1895년 1905년 그리고 1907년 이렇게 보통 의병은 3가지의 성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95년에 을미의병, 1905년에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에 정미의병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때마다 역사적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을미개혁과 그 당시 을미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을미개혁 중에 하나가 또 단발령이잖아요. 그 단발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을미사변으로 이제 그 당시 명성황후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의병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병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평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을사의병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을사의병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을사늑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미 7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정미 7조약이 결국엔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정미의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정미 7조약의 대표적 내용 중에 하나가 군대 해산이에요. 이 군대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게 돼? 의병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의병의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의병의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13도 의병과 같은 체제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 13도 의병은요 그 당시 우리를 교전법상 이제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아니고 웅금지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것이고 최익현도 사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요 저 을사의병 때 의병장으로 활동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3도 의병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짐이 상투를 잘랐대요. 자 단발령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단발령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한 내용으로 나왔네요. 군사권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표가 설치된 거는요.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내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양전지계도 대한제국 시기 때 내용이고요. 23부에서 13도로 개편된 거도요. 1394년, 95년, 2000 이제 아니요. 1895년에 2차 갑오 개혁 때 23부로 개편이 되었다가 그 바로 1년 뒤 96년에 다시 13도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전에 단발령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살 땐 4번이 답일 것입니다. 즉 나머지 거는 다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생각은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 이 3번. 이 3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한번 4번 봐보도록 하죠. 자, 신민현 나왔네요. 미국 군대입니다. 가는 미국 군대인데요. 한성조약은 바로 언제냐?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맺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병인박해 빌미로 조선에 침략한 건 바로 병인양요 프랑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답은 3번이고요. 남아를 견제한다는 이름으로 이건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아주 잠깐만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갑신년에 급진개합하고 이제 온건개합파의 갈등 사이에 있어서 급진개합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내용을 피력하고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한 번만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한성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가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김홍집이 나왔네요. 동학농민 시기라고 나왔습니다. 동학농민 운동 시기 때 김홍집이 등장하는 개혁에 대한 시기는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가보개혁은 바로 군국기무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직위하문과 원수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집광소는 동학농민운동 시기 때 이제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통감의 지도 나왔네요. 여러분 통감의 지도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을사늑약쯤이거나 을사늑약 이후겠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라고 나왔네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뭐지? 통감이 나오면 을사늑약 이후라는 건 바로 나오겠는데 통감이 추천한 일본 관리를 임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다르겠죠.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겠다라고 나오는 이 내용 언제 어느 시기에 대한 내용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거는 정미 7조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미 7조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한일 의정서는 뭐냐면 러일 전쟁 시기 일본이 러시아 전쟁으로 하여금 조선 영토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영토를 마음대로 차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한일 의정서의 결과 독도가 강제로 편입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차 한일협약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기억이 날까요? 1차 한일협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은 1904년에 우리가 보통 맺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한일협약이 여러분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1차 한일협약은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이 추천한 관리인으로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맡게 되었고 이 메가타의 고용에 따라서 그 당시 화폐 제도가 이제 그 당시 화폐 정리 사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의 제1은행권이 우리나라의 화폐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한국병합조약은 1910년 9월 28일 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활동을 한 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허니육조 나왔고요.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협회가 했던 반민공동회 또는 만민공동에 대한 내용인데 백오인 사건은 바로 신민회고 자, 항무지 개간 반대 요구했던 건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였지?
뭐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안회네요. 보안회. 국채보상, 러시아 저렴도 조차에 대한 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저희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아까는 의병운동 활동 정리했잖아요. 이번엔 저희 애국개몽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쯤 되면 1890년대 말쯤 되면요. 본격적으로 애국개몽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애국개몽 운동 1904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안의 등장입니다. 일본이 황무지를 개척하고 개간하겠다는 걸 막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땅은 우리가 개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났던 게 보안회고요. 보안회 플러스 농강회사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자, 이 보안회 다음에 나타났던 게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자, 보안회 해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독립협회 인사들이 만들어진 내용이었어요. 네. 하지만 통감부에 의해서 다시 해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이 대한자강회는요, 1906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지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월보를 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협회가 지내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신민회라는 이제 단체는요, 공화정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전까지의 이제 독립협회, 이전까지 애국개몽 단체들은 항상 약간 주장했던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왕의 존재를 부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왕의 존재는 부정당할 수도 있지, 공화정을 우리는 하겠어라면서 공화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애국개몽 단체들과 다르게 또 특징점이 뭐냐면 우리는 무장투쟁도 환영해라고 하면서 무장투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애국개몽 운동을 하지 않냐? 그건 또 아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과 같이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자기 회사 이런 걸 통해서 민족산업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무장투쟁에 있어서 만주의 해산을 당하게 되죠. 자, 이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가는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었다. 무금체 전투를 벌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동학농민운동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은요, 1894년에 나타난 운동인데요. 동학과 그리고 가보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은 같이 일어난 같은 시기에 자, 한번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동학농민운동이 나타나게 된 거는요, 처음에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 일단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 살기가 어려워진 세상에서 천도교가 굉장히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 천도교가 계속적으로 확산하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교조신원 운동이라고 해서 배경으로 교조신원 운동이라는 걸 펼칩니다. 자, 교조신원 운동이 뭐냐 하면 종교를 창시한 나의 조상, 다른 말로 하면 최재우가 굉장히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 이 최재우의 혼을 달래주고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최재우의 신원을 탄압이 아니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도 탄압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런 교조 신원 운동이요, 점차적으로 어떤 운동으로 번지게 되냐면 탐관오리를 처벌해주고, 그리고 이런 외세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행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정치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하나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조병갑이라는 이제 어떤
좀 굉장히 탐악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탐악한 조병갑이 만석보라고 해가지고 나는 쌀 만석을 생산하는 큰 우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탐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부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고부농민봉기를 크게 일으키게 되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내가 너희들 고부농민봉기 이렇게 일을 이제 저질렀지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힘든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건을 꼭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너무 화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달래면서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이제 그 안핵사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약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건들을 좀 임시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이걸 우린 안핵사라는 관직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해서, 야 용태야, 네가 가서 이 고부농민봉기에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면서 보냈더니만 어떻게 했냐, 억울함은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농민의 탓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화가 난 농민들이 바로 1차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1차 농민봉기를 딱 일으키게 되면서 1차 농민봉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농민봉기 때 굉장히 어떤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면 농민들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전주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주성을 점령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전주성이 어떤 의미냐면 전주성이 뚫리면 바로 한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고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동학농민운동에 나타나는 이 시너지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던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하면서 농민들을 회유하는 한편, 그 와중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형님, 지금 농민들이 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해서 굳이 또 청나라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농민들을 회유를 하면서 야 너희들 우리랑 패전개혁안 맺자, 우리 정부도 너희들 개혁하는 거 위해서 노력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청나라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이 제발 우리 지금 이 왕권을 너희들이 보존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형님 하면서 이런 걸 또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 과정 중에서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안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일본이 알아차립니다. 사실 일본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이었을까요? 갑신정변, 텐진조약을 맺었던 텐진조약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텐진조약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일본에게 알리거든요, 청나라가. 근데 이거 알리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이제 갑신정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세력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서로가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은 서로가 물러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너도 조선 갖고 싶지 나도 조선 갖고 싶거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나라가 먼저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꼭 알려주자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인데요. 그 텐진 조약의 내용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고 1차 농민봉기에 대한 진압을 고종이 청나라한테 요청하니까, 청나라가 야 우리 조선에 지금 파병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한테 얘기하니까 일본이 얼씨구나 하면서 같이 파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일본의 군대는 이때쯤 되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지금이 우리가 청나라를 무찌르고 우리가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이다라고 이제 한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청나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본이 경복궁을 딱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을 딱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한테 이제 선빵을 날리죠. 선빵을 딱 날리면서 자 전쟁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이제 1차 농민봉기에서 이제 전주화약이라는 이런 휴전을 맺는 그 과정 중에,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은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 과정 중에 일본이 청나라에게 선빵을 날리면서 청일전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그
그 과정이 바로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야, 상황이 상황이고 거기다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있네. 정말 나라가 위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군은요,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이렇게 지금 휴전으로만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2차 농민봉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안 말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할 때 우리나라도 항의를 하죠. 당연히 항의를 합니다. 너네 왜 점령하니?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점령했을까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지금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 스스로 잘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일본의 감시하에 네가 직접 개혁을 해봐라고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때 시작했던 게 갑오 개혁이에요. 그래서 동학, 갑오, 청일 전쟁은요,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시점에 연속 선상에 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본의 이런 만행에 있어서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농민봉기의 또 특징은 뭐냐 하면요.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원래 남접과 북접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남접 세력과 북접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남접과 북접 세력이 이번에는 힘을 합쳐서 같이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2차 농민봉기 때 대표적인 전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선지에서도 봤던 우금치 전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에 농민군들은 패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엔 동학농민운동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동학농민운동 봉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청일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던 이 청일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2차 갑오개혁의 이제 시작이 나타나게 돼요. 2차 갑오개혁은요,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었던 이제 그 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의 입김이 정말로 많이 작용이 되자 그 당시 이 상황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봤던 명성황후는 오케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라 러시아를 찾아가자 해서 러시아랑 굉장히 친해지는 외교를 하는 친러 외교를 피려고 하던 그 와중에 일본이 그거를 굉장히 기민하게 빠르게 알아채고 저 명성황후, 저 여우 같은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낭인들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을미개혁과 그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답은 우리는 당연히 다는 아닐 것이고요. 라부터 시작을 하겠죠. 라입니다. 자, 라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다입니다. 그 다음에 라다, 그 다음에 건주하역 맺고 그 다음에 나로 가겠죠. 답은 4번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 번씩 손으로 작성하고 입으로 말해보고 설명해보고, 여러분 절대 공부는 눈으로 해서는 절대 기억에 남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인출하는 연습을 스스로 한 번씩 꼭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9번의 가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이제 이가 광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광무가 나오는 순간 뭐합니까?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걸 여러분들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3, 2024, 2025년 굉장히 반복적으로 광무개혁,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내용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바로 4번일 것입니다. 교육 입국 조선은요,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조금만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1876년에 일본으로부터 하여금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서양 나라들과 계속적으로 뭘 맺게 되냐면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인지를 할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급격한 국제 정세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정부도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겠죠. 그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게 바로 1880년도에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이고, 이 통리기무아문이 바로 개혁기구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별기구는 여러분
81년도에 이제 일본인 장교를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였고요. 이 신식 군대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게 우리가 1882년도에 있었던 이모 군란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빨리 말하다 보니까 연도라든지 사실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다시 점검하세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서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광무개혁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광무개혁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광무개혁 봐볼게요. 여러분, 우리 혹시 아까 기억나요?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자, 일본에 대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이 세지는 그 과정 중에서 친일 관료를 중심으로 한 2차 갑오 개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죠? 이 상황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바라보던 한 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그러자 명성황후는 칠러 외교를 피려고 했으나 이게 일본에 의해서 무마가 되게 되면서 결국 을미사변으로 이제 명성황후는 사망을 하게 되고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큰 사회적 파장을 겪게 되죠. 그러자 고종은 어떻게 하냐면 야, 내 아내가 지금 일본 낭인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암살을 당하고 거기다가 을미개혁으로 내가 무자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에서는 보통 이제 수지발부 신체 부모 수지발부라고 하나 이러면서 이제 보통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머리카락을 계속 보통 기르잖아요. 기르고 이제 부모가 주신 것들은 내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교적인 정신을 어떻게 보면 을미개혁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이걸 단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부정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생들의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이러한 이제 영향력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종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컸던 약간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상황을 나는 타개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타개를 하냐?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아간파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관파천, 러시아의 공사관에 한 나라의 국왕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나라가 무섭다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그 나라 공사관 사람들한테 보호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만약에 이거는 그냥 이제 왜 만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뭐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미국에 가가지고 야 미국아 나 좀 보호해줘. 우리 나 좀 무서운데 막 이러면서 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 좋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간 고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자존심 이런 것도 굉장히 무너졌을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의 입김이 굉장히 세집니다. 야, 한 나라의 국왕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한 나라의 국왕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권들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돼요. 그런 과정 중에 고종이 야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수 없지 라고 정신을 조금 차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관파천에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바로 광무개혁 대한제국으로 이제 다시 궁궐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 궁궐로 복귀를 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들고 옵니다. 야 앞으로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국이야 제국 나는 황제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황제를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한제국이라는 칭호와 함께 광무개혁을 실제로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부가 모든 군사력에 대한 권력을 바로 이제 고종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원수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여태 또 양전지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전지계 사업은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선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교육 입국조선은 여러분 2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글을 창간사로 게재한 신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방문국을 설치했네요. 자, 여러분 방문국과 관련된 신문 딱 하나 여러분들한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성중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신문은요, 우리나라 신문일 거예요. 우리말 신문 이런 거 알고 있고, 황성신문은 신야 방성대곡이라고 해서 이제 을사늑약 당시에 장지연의 논설로 유명한 신문이고요.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어로 이제 동시에 두 가지의 언어가 가능했던 신문이다 정도만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대중들이 조금씩 돈을 내면 우리 이 빚 갚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1907년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또 특징은 뭐냐 하면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진행했던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여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에서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또 다시 한번 지역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베델의 서상돈, 양기탁과 베델이 만들었던 이 대한매일신보로 하여금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개간지 요구권 철회시킨 거 아까 말했지만 1904년에 보완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화정 나타난 거 1907년에 신민회였습니다. 토산품 애용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 아예 1920년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의 답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뭘까요? 바로 갑신정변이네요. 자, 통리기무함은 아니고요. 지게발급 아니고 홍범 14준 여러분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일 거고, 지게발급은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일 거고, 마지막 4번입니다. 개혁정강 14개조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개혁정강 14개조라는 내용의 이름으로 그 당시 해상공국을 혁파해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해상공국을 혁파해달라고 하냐면 이 해상공국이 그 당시 그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상인들의 이제 모음이라고 보통 이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정강 14개조라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을 강요했고 통간부를 설치했네. 이런 위기감이 높아진 와중에 공화정을 공화정이라고 하면 그 당시 군대 시기 때 공화정을 바탕으로 애국계몽단체 단 하나밖에 없죠. 바로 신민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뭘로 될 수 있다? 바로 선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 태극서관도 자기회사도 그리고 배고인 사건도 다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2번 한번 봐보도록 하죠. 경복궁을 점령했네. 김홍집 내각이 들어섰네. 여러분 일단 김홍집 보통 나오면요. 김홍집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조선책략을 도입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집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보통 김홍집이 개혁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보개혁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보개혁 때는 과거제도 폐지되지만 신분제도 폐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차 가보개혁은 군국 기무처 중심으로 이제 정치 개혁을 하고요. 이때 사용했던 연호가 개국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과거제 폐지했고요. 이때 신분제도 폐지하고 조혼도 금지합니다. 자,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2차 가보개혁에서의 특징은요. 군국 기무처를 여태는 폐지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고문관을 설치를 해요. 왜냐하면 청일전쟁에서 이긴 후였기 때문에 간섭이 점점 심해지죠. 홍범 14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8도를 23부로 개편을 하고 이 23부로 개편된 게 나중에 1년 후에 13도로 다시 개편되었다. 1년 후에요. 1년 후에.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한국 국제는요. 모든 권력이 이 황제에게 있다. 고종에게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고 한인 6조는 저희 관민공동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독립협회. 자, 유교구신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제강점기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유교구신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바로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약간 잘못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일제강점기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로 앞에 왔긴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박은식이라는 선생님께서는 바로 한국통사를 저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은식 선생님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해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백남은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5번에 들어갈 거는 누굴까요? 몇 번일까요? 자, 이모군란 1882년이니까 아닐 겁니다. 처형당한 거는 아니죠. 오금치 이후입니다. 자, 제물포 조약 이모군란 이후에 나타났던 내용이었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의 답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강화도 조약부터 한번 그 부속 조약을 같이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강화도 조약으로 저희가 개항을 한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부, 원, 인, 부산, 원산, 인천이라고 해서 3개의 항구를 개항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태 치외법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안 측량권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안도 측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강화도 조약으로 그쳤다지 않고 강화도 조약은 다른 말로 해서 조일, 수호, 조규 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조일, 수호, 조규 부록도 맺고요.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도 맺습니다. 규칙. 그래서 우리 부록과 규칙을 지금 부속 조규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록에서는 뭘 쓰냐면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 화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간행 이정 심리라고 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심리까지는 일본 상인들 충분하게 진출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여기다 놓기도 합니다. 자, 규칙에다는 뭘 하냐면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데 그 당시 일본은 산업화를 굉장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하기 위한 쌀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이러한 쌀 수출에 대한 많은 쌀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와정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러는 거죠. 너희들 무제한을 이 조건으로 달아줘.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쌀을 수출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무제한 내용을 여기다 놓습니다. 일본군의 최애국 대열을 인정한 거는요. 나중에 조일 통상 장정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83년입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있었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겠죠. 자, 건의문이네요. 광무이년이에요, 여러분. 광무이년. 대한제국 시기 때,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그 시기 때 관민공동회가 나타났다. 자, 독립협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태 우리가 뭘 했냐면 건의문을 채택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아마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간파천으로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상으로 도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독립협회가 1896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협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고종아, 너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도망가면 안 돼. 빨리 황궁해. 너가 있어야 될 것은 조선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종이 황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독립협회의 이러한 이제 시너지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민공동회라고 하든지 관민공동회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집회의 성격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집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관민공동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헌의육조라는 거를 채택을 해요. 헌의육조가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관과 민이 서로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조약을 함부로 맺지 말고요. 우리 앞으로 이 조약을요, 함께 서명을 해서 시행을 합시다. 그리고 이런 책임관 같이 조용한 사람들은요,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씩 이제 헌의육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결의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결실도 맺게 되지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그럼 일단은 이 관민공동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고종이 다 해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이제 완전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이유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뭐냐 하면, 그 당시 대신들이 이제 고종에게 얘기를 한 거죠. 독립협회가 왕을 없애고 그 대통령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모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독립협회는 끝을 다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나오네요. 1806년 이곳에 상륙했던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이곳에 있는, 이라고 해서 이거는 강화도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또 이렇게 지역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강화도, 대구, 평양, 개성 이런 식으로 지역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꼭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 꼭 여러분들 지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화도와 여러분들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에 파견된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수신사 파견된 거 맞고요. 조선책략 맞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조사 시찰단이 아니라 보빙사가 파병이 되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사절단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15번. 개항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이모군란 이후에 천국 상인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예스, 맞습니다. 지방관은 방공령을 내려 공불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하였으나 잘 이제 그 효과는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잖아, 방공령 때문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더 물기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외국 상인에 맞춰서 상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오히려 내륙통상, 외국인의 내륙통상이 조금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권 보호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의 답,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건 바로 2번입니다. 여기다가 단발령까지 한 번만 더 확인해주면 좋겠죠. 지금 헌의육조, 직위발급 이거 다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해청 당상 민겸호 블라블라에서 쌀을 지급하는 일을 했는데 분노한 99인들 나오자마자 바로 나와야겠죠. 바로 이모군란 1882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맞는 건 바로 2번입니다. 자, 척화주전론은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예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가 멜렌도르프를 내정고문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통리 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던 거 맞고요. 이모군란의 결과로 인해서 일본은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너네는 나라가 너무 혼란해. 그리고 지금 너네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 당시 신식군인의 이제 그 신식군인 별기군의 이제 그 군대 관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군인 관료라고 하지 않고 그 선생님 뭐라고 하죠? 관장님? 장교?
그러니까 신식군인을 훈련시켜주던 조선의 신식군인을 훈련시켜주던 일본인이요.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 분노한 구식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사망한 군대 있잖아요. 사망한 그 장교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야, 난 너희들의 나라에 우리나라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일으키는 게 너무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가 직접 보호해야겠어라는 명분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이때 경비병이라든지 일본의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리기무화문은 아까 한번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1882년도에 나타났던 무역 장정인데요.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의 결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상인들이 최애국 대우를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게 됐다? 우리나라로 많이 상인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외국 상인들이 진출하게 된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렌도르프라든지 이러한 이제 위안스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문관으로 파견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정간섭, 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근데 왜 분노한 구식군인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청나라와 일본과 이런 조약을 맺게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모군란이 나타났어요. 그 구식군인들이 왜 우리들 차별해? 왜 신식군인들만 좋아해? 라고 하면서 이모군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이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나 이런 거 잘 해결할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를 자신의 아빠였던 흥선대원군한테 딱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걸 좀 해결해 주시죠 라고 하면서 이거를 바톤을 터치를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냐? 오케이 좋아 라고 하면서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그거를 딱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개혁을 다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야 무슨 뭔 개혁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근대화에 대한 정책을 다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 와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르면서 야 명성황후야 네가 혹시 살아있더라도 여기는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당시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와 그 당시 고종은요 야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외세의 이 힘을 빌리게 되는데 그 외세의 힘을 빌렸던 그 나라가 청나라였다 였습니다.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이모군란 결과 이후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한번 답 보죠. 17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바로 4번입니다. 자, 유경공은 동문학의 설립 폐지되지 않았고요. 동문학 이후에 유경공원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설립으로 이 설립이 폐지되었다. 이런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일제강점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